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걸린 기술을 몇 년 만에 만들었다고요? 워싱턴 펜타곤 회의실. 한 장의 보고서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보라매. 그 기체 위에서 한 나라의 국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중동 왕실이 들고 온 22조 원짜리 백지 수표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세계의 강대국들은 이 작은 나라 앞에 줄을 서게 된 걸까요? 저 데이비드 밀러. 오늘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을 고백하려 합니다. 그 충격적인 역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제 항공 안보와 첨단 무기 체계, 이전 심사를 총괄했던 수석 분석관이었죠. 오늘 제가 수많은 카메라와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 인생 최대의 치부이자 군사 전문가로서 가장 뼈아픈 오판을 고백하려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그 기적 같은 대역전극의 진실을 전 세계가 똑똑히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워싱턴의 콧대 높은 엘리트 군사 전문가들에게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저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겨우 일어난, 우리가 쓰다 버린 구형무기나 주워다 생색을 내며 쓰는 가난하고 불쌍한 우방국. 슬프게도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인식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참혹했던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최빈국들보다도 낮았던 나라였죠. 소총 한 자루도 제 손으로 쇠를 깎아 만들지 못해 미군의 원조 물자가 실린 배가 들어오기만을 항구에서 목이 빠져라 기다려야 했던 나라. 그것이 펜타곤의 두꺼운 서류철 가장 밑바닥에 기록된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한국이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번듯한 자동차와 텔레비전,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군사기술, 특히 대기권을 가르고 하늘의 패권을 지배하는 초음속 전투기 산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전투기라는 것은 수십만 개의 마이크로미터 단위 정밀 부품과 최첨단 항공역학, 전자파 공학,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정수가 하나로 결합된 인류 기술의 궁극적인 결정체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처럼 과거 제국주의 시절부터 거대한 부를 축적해온 극소수의 강대국들만이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어 철저하게 독점해온 신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감히 전투기 설계도면 한 장 백지에서 제대로 그려본 적 없는 한국이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킬 독자적인 스텔스급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을 한 겁니다. 2001년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 그 원대한 비전을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처음 입에 올렸을 때 워싱턴의 네로라 하는 방산 전문가들은 일제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가 어른의 정장을 훔쳐 입겠다고 떼를 쓰는 꼴이군. 미국 전투기 면허 생산으로 나사나 몇 개 조이던 하청업체가 도무지 주제를 모른다. 이런 날 선 비아냥과 조롱이 펜타곤의 대리석 복도에 심심치 않게 울려 퍼졌었죠.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 오만한 조롱의 선두에 서서 한국의 발표를 깎아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 한국은 제가 어릴 적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한국전쟁의 이미지에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하셨던 노병이셨죠. 아버지가 들려주신 1950년 겨울의 한국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폭격으로 제가 되어버린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헐벗은 아이들이 미군 지프차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껌을 구걸했고 미군이 버린 철모를 냄비 삼아 죽을 끓여 먹던 나라. 그런 나라의 후예들이 반세기가 조금 지났다고 해서 수백 대의 슈퍼컴퓨터가 몇 달을 연산해야 겨우 뼈대를 잡는다는 4.5 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설계하겠다니요. 제 상식으로는 그것은 과학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를 기만하는 허세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15년 워싱턴에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의 핵심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펜타곤에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무겁게 두드렸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들의 눈빛에는 국가의 명운을 건 처절한 절박함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일명 KFX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우리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것이죠. 그 4가지 핵심 기술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인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현대 공중전의 승패를 1초 만에 갈라버리는 마법의 기술들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기를 먼저 찾아내어 박살내는 전투기의 두뇌이자 심장인 A사 레이더, 적기가 뿜어내는 미세한 열을 감지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바늘구멍 같은 표적도 주민에서 식별하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이 모든 센서를 미사일과 연동시키는 무장체계 통합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는 수천 개의 초소형 송수신 모듈을 손톱만 한 칩셋에 오차없이 박아 넣어야 하는 극강의 난이도를 가진 하이테크 기술이었죠. 이 4가지가 빠지면 아무리 외관이 화려한 전투기를 만들어봐야 그저 하늘을 떠다니는 비싼 표적지에 불과한 것이죠. 한국협상단은 지난 수십 년간 피를 나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호소하며 정당하고도 막대한 달러를 지불할 테니 제발 그 기술의 잠금 장치를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의 대답은 알래스카의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전면 거부합니다. 단 한치의 여지나 망설임도 주지 않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단칼의 거절이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최첨단 군사기술의 제3국 유출을 방지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 깔린 펜타곤의 진짜 속내는 너무나도 폭력적이었습니다. 너희 한국인들에게 이 최고급 기술의 설계도를 쥐어줘봤자 도저히 소화해낼 기초과학 능력이 안 된다는 철저한 무시와 멸시였죠. 기술을 줘도 어차피 못 만들 거라는 극도의 오만함이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을 나서는 한국 대표단의 참담하게 일그러진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허황된 전투기 독자 개발 꿈은 영원히 잿더미가 되었다. 결국 그들은 얼마 못 가 백기를 들고 우리 미국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며 록히드 마틴의 완제품을 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제 군사정보 분석가로서의 30년 경력을 건 확신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전면 거부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되자 국제방산 업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한국의 KFX 사업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군사 매체들은 한국의 무모한 도약이 날개 없는 추락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며 연일 조롱 섞인 기사를 쏟아냈고 일본의 군사평론가들은 방송에 나와 한국이 기초기술도 없이 주제 파악을 못하다가 결국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했다며 숨기지 못할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조차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수조 원의 세금을 공중에서 태울 바에야 당장 사업을 백지화하고 미국 전투기를 직수입하자는 회의론이 들불처럼 맹렬하게 일어났죠. 밖으로는 전 세계 강대국들의 비웃음 섞인 냉소, 안으로는 맹렬한 국민적 반대와 회의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천길당 떨어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는 진짜 날카로운 비수, 가장 치명적이고 뼈아픈 배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KFX 사업의 공동개발국을 자처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던 나라,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사업 초기,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에 달하는 약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 시제기까지 챙겨가기로 한국 정부와 굳게 약속했었죠.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최정예 엘리트 기술진 수십 명을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KAI 본사로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신들의 항공 주권을 되찾겠다며 찾아온 그들을 그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매서운 사천의 바닷바람을 함께 맞으며 새벽 이슬이 맺힐 때까지 컵라면을 나눠 먹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설계실에서 밤이 새도록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자신들이 가진 모든 노하우와 기술 데이터를 아낌없이 내어주려 했었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도 한국의 정에 감동하여 조국의 하늘을 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지키겠다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웠던 동행은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 새로운 정치인들이 들어서면서 아주 끔찍하고 역겨운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10년 뒤의 장기적인 안보나 국가의 기술 독립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장 국민들 눈앞에 보여서 표가 되는 철도나 고속도로 건설이 더 중요했던 인도네시아의 포퓰리즘 정치인들. 그들은 슬금슬금 분담금 입금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도무지 나지 않는다는 얄팍하고 구차한 변명만이 한국 측에 통보되었습니다. 사천 공장의 한국 연구원들이 제발 약속을 지켜달라. 분담금이 안 들어오면 개발 일정이 모두 마비된다며 애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 프라보워는 아예 보란 듯이 파리로 날아가는 희대의 촌극을 벌였습니다. 프랑스의 심장 엘리제궁에서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프라보워 장관의 가슴에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친히 달아주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계약서에 그 자리에서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무려 1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세상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국에 마땅히 내야 할 분담금 1조 6천억 원은 나라에 돈이 씨가 말랐다며 나 몰라라 배를 째면서 프랑스에는 그 7배가 훌쩍 넘는 막대한 현찰을 기꺼이 갖다 바친 겁니다. 단지 지금 당장 하늘에 띄워서 정치적인 쇼를 할 수 있는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수입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그 얄팍한 정치적 계산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100년의 거대한 기술 독립을 약속하며 함께 땀 흘렸던 한국과의 피 맺힌 신의를 그 알량한 훈장 쪼가리 하나와 맞바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이죠. 더욱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사실은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약속했다는 이른바 기술 이전이라는 것의 실체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자 사기극에 가까웠죠. 비행기의 뼈대를 만드는 핵심 설계 기술이나 소스 코드는 단 한 줄도 넘겨주지 않고 그저 기체가 고장나면 렌치를 들고 부품이나 갈아 끼우는 최하급 정비 기술만 적선하듯 던져준 겁니다. 심지어 정비 매뉴얼조차 철저하게 프랑스어로만 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매일 두꺼운 불어 사전을 뒤적이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수리를 해야 할 판이었죠. 엔진 부품 하나가 망가져 새로 사려 해도 프랑스가 부르는 게 값이자 법인, 철저하게 종속된 기술. 노예 계약의 늪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눈이 멀어 라팔 전투기를 끌어안고 환호했고 뒤로는 한국을 향해 뻔뻔하게도 분담금 낼 돈은 아직 없지만 KFX 기술 데이터는 계약대로 계속 우리에게 넘겨라라는 식의 아나무인격 적반하장을 시전했습니다. 결국 사천 공장의 불 꺼진 설계실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짐이 하나둘씩 초라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사천의 활주로 곁에서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들이 탄 버스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죠. 수년간 동고동락하며 밤을 함께 지새우던 그들의 텅 빈 책상 위에는 주인을 잃은 몽당 연필과 한국산 매운 컵라면 용기만이 덩그러니 나뒹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말없이 인도네시아 동료들이 도망치듯 떠나버린 그 빈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거친 손끝에 전해지는 참담함과 뼛속까지 시려오는 배신감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뼈아픈 핵심 기술 통제에 이어 그토록 믿고 피를 나누려 했던 파트너의 파렴치한 뒤통수와 먹튀 행각. 수조 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분담금의 거대한 펑크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사를 깎아가며 메워야 하는 최악의 절체절명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의 안락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이 모든 파국을 여유롭게 지켜보던 저는 다리를 꼬고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들이켰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군. 한국의 그 오만하고 무모했던 비행은 활주로에서 이륙조차 해보지 못한 채 꼬꾸라져 고철 덩어리가 되었어. 펜타곤의 모든 분석관들이 KFX 프로젝트 파일 겉면에 붉은색 잉크로 실패라는 도장을 쾅쾅 찍어대며 지하 서류 창고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고립무원의 지옥. 영원한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은 매몰차게 첨단 기술의 문을 쾅 닫아 걸었고 유일한 동반자였던 인도네시아는 등에 비수를 꽂고 야반도주를 했으며 바다 건너 일본과 유럽의 경쟁자들은 팝콘을 씹으며 이 끔찍한 몰락을 조롱하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은 아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무서움을
그들의 피 속 깊은 곳에 각인된 도끼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그저 앙칼지게 고양이를 물고 끝날 뿐이지만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인이라는 호랑이는 아예 자신들을 가둔 세상의 지형 전체를 물어뜯어 고쳐버린다는 그 소름 돋는 진리를 말입니다. 모두가 한국의 숨통이 마침내 끊어졌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던 바로 그날 밤. 경상남도 사천공장의 거대한 철문이 쾅 하고 굳게 닫히더니 그 안에서 기이하고도 뜨거운 불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아니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지독한 광기와 피. 튀기는 집념의 밤이 바로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좁은 연구실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천 KAI 공장의 책임 임원은 텅 비어버린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책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함께 도면을 들여다보던 파트너들이 자국 정치인들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썰물처럼 빠져나간 직후였죠. 책상 서랍에는 채 다 쓰지 못한 볼펜과 구겨진 메모지, 그리고 한국산 매운 컵라면 빈 용기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들의 부재를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나라, 평범한 조직이었다면 파트너의 이탈과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의 공백 앞에서 절망하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를 선언했을 겁니다. 워싱턴 펜타곤에 앉아있던 저 데이비드 밀러 역시 한국 정부가 곧 백기를 들고 KFX 사업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제가 아는 상식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책임 임원은 빈 책상을 보며 한숨을 쉬는 대신 굳은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자리를 전부 치우십시오. 빈 책상 보면서 일하면 사기만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 우리 인원을 더 채워넣고 오늘부터 전면 3교대 철야 체제로 전환합니다. 그날 밤 대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한국 연구원들 앞에는 붉은색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예산 및 개발 일정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돈과 채워야 할 인력이 빠져나간 그야말로 처참한 상처투성이의 성적표였죠. 임원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인리가 빠졌습니다. 돈도 안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대한민국의 하늘은 영원히 남의 비행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팽개친 목까지 우리가 더 피를 토하며 뛰는 겁니다. 이건 인도네시아를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 안심하고 올려다볼 대한민국의 하늘을 위한 전투기인 겁니다. 그 순간 절망이 가득해야 할 대강당에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미친 듯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것은 패배자의 탄식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각성한 전사들의 거대한 포효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사천 KAI 공장과 국방과학연구소 ADD 그리고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 등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심장부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독한 철야 근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도 치명적인 과제는 바로 우리 미국이 기술 이전을 매몰차게 거부했던 전투기의 눈, A사 레이더를 100% 독자 개발하는 것이었죠. 펜타곤의 제 사무실로 한국이 A사 레이더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는 정보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저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극소수의 군사 강대국만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겨우 완성한 초고난도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A사 레이더의 핵심은 손톱보다 작은 수천 개의 초소형 송수신 모듈, TR 모듈을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촘촘하게 배열하고 이것들이 나노초 단위로 정확하게 전자파를 쏘고 받게 만드는 극한의 정밀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듈을 구성하는 질화갈륨 기반의 반도체, 소자를 설계하고 구워내는 기술은 당시 한국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백지 상태였죠. 이건 유치원생이 모래성 장난감을 만들다가 갑자기 나사의 우주왕복선을 설계하겠다는 꼴이군. 저는 정보보고서의 실현 가능성 0%라는 코멘트를 달아 상부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원들은 기적을 바라는 대신 스스로 기적이 되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연구실 한 구석에 볼품없는 야전 침대를 펼쳐놓고 교대로 쪽잠을 잤으며 하루에 2-3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못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버텨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지 몇 주가 지나 아내가 싸온 도시락을 연구소 정문에서 황급히 받아들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긴 채 다시 도면 앞으로 달려가는 연구원들이 수두룩했죠. 명절 연휴는 사치였고 주말은 달력에서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미국의 방산연구소에서도 신형 전투기 개발은 고강도 업무로 악명이 높지만 한국 연구원들이 보여준 헌신은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일종의 성정과도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을 아끼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들의 눈빛만은 모니터의 푸른 불빛을 받아 형형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정보 채널을 통해 그들의 근무 강도를 전해들은 미국의 동료 분석관이 저에게 밀러, 저 한국인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집단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아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초기에는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깎아낸 첫 번째 시제품은 전원을 넣자마자 타는 냄새와 함께 먹통이 되어버렸고 오류를 잡아내어 만든 두 번째 시제품은 전파의 방향이 제멋대로 튀어나가며 목표물을 전혀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이 처절한 실패로 끝날 때마다 연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연구원들의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훈장처럼 패어갔죠. 바다 건너 외신들은 연일 우리의 예상대로 한국의 A사 레이더 개발은 벽에 부딪혔다. 경험 없는 후발주자의 무모한 도전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비관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방위성 내부에서는 수십 년 기술을 축적한 우리 일본도 힘든 걸 기초도 없는 한국이 해낼 리 만무하다며 공개적으로 비웃기까지 했죠. 그런데 한 연구원이 그 비아냥거리는 외신 기사들을 모조리 출력해서 연구실 벽면 한가운데에 덕지덕지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색 매직으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너희가 안 팔아주면 우리가 직접 만든다. 두고 봐라. 그들은 외부의 조롱과 비웃음을 포기해 핑계로 삼는 대신 활활 타오르는 오기와 집념의 장작으로 던져 넣은 겁니다. 과거 밥을 굶어가며 나라를 일으켰던 아버지 세대의 그 지독한 근성이 첨단 과학을 다루는 21세기의 연구원들 피 속에서도 고스란히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도면을 찢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또다시 밤을 새워 시제품을 깎아내는 끈질긴 과정이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적 노하우를 그들은 잠을 포기하고 피와 땀을 갈아 넣으며 단 몇 년 만에 미친 듯이 압축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펜타곤의 제 책상 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형태의 두 번째 정보 보고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한국이 A사 레이더의 핵심인 초소형 송수신 모듈의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으며 시험용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전파를 방사하고 다수의 표적을 동시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벗어닫고는 보고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기어이 바늘구멍 같은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냈고 그 작은 균열을 틈타 무서운 속도로 기술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A사 레이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체계까지 우리 미국이 절대로 내줄 수 없다며 문을 닫아 걸었던 그 네 가지 핵심 기술을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돌파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기술들의 성능이었습니다. 간신히 흉내만 낸 조악한 수준일 것이라는 제 마지막 자존심 섞인 예상마저 완벽하게 박살이 났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A사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동시 추적 능력은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 성능에 전혀 뒤지지 않았고 심지어 특정 주파수 대역의 해상도에서는 오히려 우리 기술을 상회하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쓸만한 장비를 만든 수준이 아니라 단숨에 세계 최정상급 하이테크 클럽의 문을 쾅 차고 들어온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러, 한국이 이 기술들을 정말 자체적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지 고작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어. 제 상관이 보고서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을 때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미국의 오만한 기술, 통제와 인도네시아의 얄팍한 배신이 오히려 한국을 완벽한 돌연변이 괴물로 진화시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핵심 기술을 적당한 가격에 이전해 주었거나 인도네시아가 꼬박꼬박 분담금을 내며 파트너 행세를 유지했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은 아마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우리 기술에 의존하는 평범한 전투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A사 레이더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두뇌는 여전히 미국의 손아귀에 종속되어 있었을 겁니다. 부품 하나를 업그레이드하려 해도 펜타곤의 까다로운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무늬만 국산인 전투기에 머물렀겠죠. 하지만 파트너가 도망치고 우방국이 등을 돌린 그 철저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기체 표면에 바르는 스텔스 도료부터 수백만 줄의 비행 제어 소스 코드까지 모든 것을 100% 자국어로 자국 기술로 뼈대부터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제재나 수출 통제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스스로의 하늘을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항공기술 주권을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부품 카탈로그도 정비 매뉴얼도 에러 코드를 뿜어내는 소프트웨어 화면도 모두 자랑스러운 한글로 채워진 오직 대한민국만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손에 넣게 된 것이죠. 기나긴 인고의 시간과 피를 말리는 개발 과정이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의 어느 봄날 사천 KAI 공장의 거대한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며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낸 은회색의 기체가 세상의 빛을 받았습니다. 22만 개가 넘는 부품 하나하나의 가난을 이겨낸 아버지 세대의 한과 밤을 지새운 젊은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서려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 1호기였습니다.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날렵한 쌍발 엔진의 자태와 칼날처럼 예리하게 뻗은 날개는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전 세계 방산업계의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펜타곤의 스크린을 통해 그 출고식 생중계를 지켜보던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멍하니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종이 비행기 같던 도면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다고. 하지만 진정한 충격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대역전극은 저 아름다운 메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첫 비행 시험에서부터 잔인하리만치 통쾌하게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2022년 7월의 어느 찌는 듯한 여름날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의 아스팔트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일렁이는 가운데 KF-21 보람의 시제 1호기의 제너럴 일렉트릭 F414 듀얼 엔진이 마침내 불을 뿜었습니다. 그 천둥 같은 굉음은 단순히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아니었죠. 그것은 지난 수년 동안 강대국들의 무시와 조롱 속에서 숨죽여 흐느끼던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매친하니 그리고 텅 빈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책상을 치우며 피눈물을 삼켰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대한 포효였습니다. 관제탑에서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수백 명의 연구원들, 그리고 워싱턴 펜타곤의 제 사무실에서 위성 생중계 화면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저 데이비드 밀러의 눈앞에서 보라매는 너무나도 가볍고 우아하게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랜딩 기어가 차분하게 접혀 들어가고 은회색의 매끈한 동체가 사천의 푸른 하늘을 가르는 순간 펜타곤의 분석실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 첫 비행이 운 좋게 성공했을지라도 이어지는 가혹한 시험 비행 과정에서 반드시 치명적인 결함이 터져나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고와 추락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의 자랑인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조차도 개발 과정에서 수없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기체의 결함을 겪었고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유로파이터나 프랑스의 라팔 역시 시험 비행 도중 크고 작은 사고로 수년간 일정이 지연되는 굴욕을 맛보아야만 했으니까요. 하물며 전투기 독자 개발을 난생 처음 해보는 한국이 그것도 핵심 기술을 전부 벼락치기 하듯 자체 개발해서 쑤셔 넣은 그 기체가 온전할 리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얼마 못 가 엔진이 꺼지거나 비행 제어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 추락하고 말 거다. 제 동료 분석관들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한국의 실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42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은 우리 미국의 콧대 높은 전문가들에게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하리만치 완벽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보람의 시제기 6대는 매일같이 번갈아가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음속을 돌파하는 초음속 비행 시험부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나가는 야간 비행, 기체가 부서질 듯한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는 고바등각 기동, 그리고 공중에서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하는 무장. 분리 시험에 이르기까지 전투기가 실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들을 모조리 테스트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적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총 1600회가 넘는 그 지옥 같은 시험 비행을 거치는 동안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결함도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13,000여 개에 달하는 까다로운 시험 조건을 모조리 완벽하게 통과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소름 돋는 일인지 아십니까? 전투기 개발 역사상 1600회 연속 무사고. 시험 비행이라는 것은 전 세계 항공 우주업계의 교과서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할 만큼 압도적인 대기록인 겁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한국이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매 비행이 끝날 때마다 새벽 3시든 4시든 수만 장의 데이터 로그를 눈이 빠져라 분석하고 나사 하나, 볼트 하나의 토크값까지 3번, 4번 교차 검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한국 엔지니어들의 그 지독한 성실함과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죠.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사고가 날 틈조차 주지 않을 만큼 피를 말리는 완벽주의로 기체를 통제했던 겁니다. 이 경악스러운 비행 기록이 워싱턴에 낱낱이 보고되자 펜타곤과 미 국방부는 그야말로 충격과 패닉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기술 이전을 단칼에 거절했던 그 고위장성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버렸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마법을 부린 건가? 우리가 10년 넘게 걸려 수정한 에러 코드들을 저들은 어떻게 한 번에 다 잡아냈단 말인가? 회의실에서는 고성과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반응은 더 참담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앞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자체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던 일본은 한국의 보라매가 1600회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죠.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오판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저 멀리 까마득한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며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생방송 뉴스에 나와 고개를 푹 숙인 채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종이 비행기라 비웃던 그들의 입을 한국은 실력이라는 가장 무겁고 차가운 망치로 완벽하게 짓눌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역사의 시계가 2026년 3월의 어느 눈부신 봄날을 가리키는 지금. 저는 과거에 오만했던 제 자신을 뼈저리게 저주하며 15년 전 제가 종이 비행기라 비웃었던 그 전투기의 진짜 완성된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 기어이 사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천 KAI 공장의 그 거대한 경납고 문이 좌우로 장엄하게 열리는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외교 사절단들의 입에서는 동시에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25년 전 그토록 무모해 보였던 국산 전투기 독자 개발의 꿈이 마침내 KF 21 양산 1호기라는 완전 무결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그 눈부신 자태를 드러낸 겁니다. 은회색 스텔스 도료가 빈틈없이 칠해진 매끈한 동체 위로 수십 개의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멈춘 곳은 기체의 화려한 무장이나 첨단 레이더 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투기 조종석 바로 밑 양국가의 국기가 나란히 새겨져야 할 바로 그 자리였죠. 선명하고도 붉은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가 뚜렷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그 위대한 깃발 옆에는 한때 한국과 피를 나누겠다며 형제를 자처했다가 푼돈을 아끼려 야반도주하듯 도망쳐버린 배신자 인도네시아의 붉고 하얀 국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양산 1호기의 설계 도면에서부터 그들의 자리는 단 1mm도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철저하게 지워진 그 매끈하고 빈 공간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벼랑 끝에서 오직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과 피땀, 어린 연구원들의 눈물로만 빚어낸 100% 대한민국의 완전한 항공주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펜타곤을 초상집으로 만들고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버린 진짜 대역전극은 바로 그 지워진 인도네시아 국기의 빈자리에서부터 웅장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고식 행사장의 귀빈석 가장 앞줄, 15년 전이라면 감히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세계 최고의 거부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토부와 하얀 구투라를 두른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라매를 응시하던 사람들, 바로 전 세계의 오일머니를 쥐락펴락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아랍에미리트의 왕실 국방 책임자들과 최고 위급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사천 공장에 직접 행차하여 매끈하게 빠진 KF-21의 자태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죠. 왜 이 중동의 엄청난 부호들이 미국의 펜타곤이나 프랑스의 엘리제궁이 아닌 한국의 이 작은 해안 도시 사천까지 직접 날아와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일까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쌓아놓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지만 그들은 그동안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미 의회가 철저하게 최첨단 전투기의 중동 수출을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홧김에 프랑스의 라파를 사자니 인도네시아가 당한 것처럼 핵심 기술은 단 하나도 주지 않고 그저 수리 매뉴얼이나 불어로 던져주며 영원히 프랑스의 부품 장사에 놀아나야 하는 껍데기뿐인 호구 계약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넘쳐나지만 정작 자신들의 하늘을 완벽하게 통제할 최상급 전투기를 내어줄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의 시야에 기적처럼 대한민국이 들어온 것이죠. 미국도 이스라엘도 프랑스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 극악무도한 성능의 A사 레이더와 최첨단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100% 자국 기술로 자체 개발해낸 유일무이한 나라. 심지어 강대국들처럼 얄팍하게 기술을 통제하며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의 근본부터 함께 나누며 다음 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진정성까지 갖춘 나라. 중동의 큰손들에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이자 자신들의 안보 지형을 단숨에 바꿔버릴 완벽한 구원자였던 겁니다. 한국의 박준호 책임 임원,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사우디 왕실의 방산 투자 총책임자인 사우드 빈 탈라 왕자가 KAI의 조립 라인을 둘러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F-35 구입을 구걸하는데 지쳤습니다. 프랑스의 반쪽짜리 기술 이전 장난질에도 신물이 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스텔스 도료, A사 레이더, 기체 설계, 전부 한국 당신들의 기술이니 미국이나 유럽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팔 수 있지 않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신들의 KF-21 블록 3 개발은 물론이고 아예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전폭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UAE의 국방장관 역시 질세라 거대한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UAE 역시 KF-21 공동 개발 파트너로 즉시 합류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하고 도망친 그깟 1조 6천억 원. 웃기지도 않는군요. 우리는 한국과의 완벽한 기술 동맹을 위해 그 14배에 달하는 150억 달러, 한화로 무려 22조 원이라는 금액을 백지수표처럼 즉시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하늘의 패권에 우리 오일머니를 전부 걸겠습니다. 세상에 22조 원이라니요. 15년 전 인도네시아가 푼돈을 아끼겠다며 걷어차 버린 바로 그 자리에 중동의 거부들이 14배가 넘는 돈다발을 싸들고 찾아와 제발 파트너로 끼워달라며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위협에 밤잠을 설치던 유럽 나토의 최전방 국가 폴란드의 국방장관조차 출고식에 참석해 우리 폴란드도 KF-21 블록 2 개발에 즉각 합류하여 유럽의 하늘을 한국산 전투기로 지켜내고 싶다며 노골적인 구애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미국 펜타곤과 로키드 마틴, 보잉 같은 굴지의 방산 기업들은 그야말로 턱이 빠질 듯한 경악 속에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하청업체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자신들의 최대 호구이자 고객이었던 중동과 유럽의 수십조 원 단위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포식자로 군림해버렸으니까요. 과거 안보를 핑계로 핵심 기술 이전을 매몰차게 거부하며 한국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미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제 반대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진땀을 빼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어. 한국에 기술을 줬더라면 그들을 영원히 우리 발밑에 묶어둘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도끼품은 한국인들이 100% 자체 기술을 완성해버렸잖아. 이제 한국은 미국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 최고급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무적의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그 통쾌하고도 짜릿한 역전극의 현장 한가운데 서서 KF-21 양산 1호기의 매끈한 스텔스 동체를 올려다보는 제 가슴은 주체할 수 없는 전율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미국의 구호물자 밀가루 포대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던 나라가 소총 한 자루 깎지 못해 남이 버린 고철 무기를 주워 쓰던 세계 최빈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국방장관들을 사천의 공장 앞에 일렬로 세워놓고 22조 원짜리 백지수표를 여유롭게 골라잡는 세계 방산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게 된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알량한 배신은 한국의 발목을 잡기는커녕 한국인들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지독한 오기와 근성을 완벽하게 일깨우는 최고의 기폭제가 되어주었죠.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보라매가 눈부신 봄 햇살을 가르며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를 때 저는 그 비행운 뒤로 미국과 유럽의 콧대 높은 방산업계가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리는 환영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가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사전에서 완전히 찢어버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를 향해 날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통쾌한 사이다이자 눈물겨운 승리의 찬가였던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천문학적인 22조 원 백지수표 제안, 그리고 유럽 폴란드의 열렬한 구애까지. 사천 KAI 공장의 경납고는 그야말로 전 세계 방산업계의 권력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으로 거대하게 이동하는 그 역사적인 지각변동의 한복판이었습니다. 15년 전 인도네시아가 푼돈 1조 6천억 원을 아끼겠다며 걷어차 버린 그 초라했던 빈 의자는 이제 전 세계의 내로라 하는 부호들과 군사 강국들이 수십 배의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제발 한 번만 앉게 해달라며 엎드려 애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고귀한 황금 왕좌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 믿기지 않는 대역전극의 현장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바다 건너 저 멀리 한때 한국과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되겠다며 호기롭게 손을 잡았다가 야반도주를 선택했던 나라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과연 지금쯤 자신들의 그 알량하고도 얄팍했던 선택을 자랑스러워하며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잠들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국가의 항공주권을 통째로 팔아넘긴 뼈저린 대가를 치르며 지옥 같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에 무려 11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찰을 갖다 바치고 사온 라팔 전투기가 자카르타의 한림 공군 기지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프라보어 국방장관과 인도네시아 고위 관료들은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서 프랑스 대사와 악수를 나누며 마치 자신들이 당장이라도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손에 넣은 것처럼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렸었죠. 겉보기에는 참으로 우아하고 세련된 프랑스제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는 채 한 달도 가지 못해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악몽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정비 경납고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라팔의 전자전 장비 시스템에 알 수 없는 붉은색 결함 코드가 떴습니다. 다급해진 인도네시아 최고급 엘리트 정비사들이 달려갔지만 그들은 모니터 앞에서 까막눈이 되어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기체의 패널을 열자 눈에 들어온 경고문부터 두꺼운 수만 페이지짜리 정비 매뉴얼, 심지어 소프트웨어의 작은 에러 메시지 하나까지 모조리 꼬부랑 프랑스어로만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나 자국어도 아닌 불어 사전을 옆에 끼고 진땀을 뻘뻘 흘리며 단어를 번역해야만 전투기에 손을 댈 수 있는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촌극이 매일같이 벌어진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피를 토할 노릇은 이른바 기술 종속의 무서운 민낯이었습니다. 그깟 에러 코드 하나를 지우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려 해도 진단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다소 본사의 메인 서버에 온라인으로 접속되어 승인을 받아야만 작동하도록 철저하게 암호화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시차 때문에 프랑스 측 담당자가 퇴근해버리거나 혹여라도 양국 간의 정치적인 마찰이 생겨 프랑스가 고의로 서버 접속을 차단해버리는 날에는 그 순간 인도네시아가 1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핏값을 치르고 사온 그 잘난 최고급 전투기들은 단 1m도 활주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꼼짝없이 고철 덩어리 박물관 전시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전투기를 조종석에 앉아 모는 것은 인도네시아 조종사일지 몰라도 그 전투기의 심장 박동을 허락하고 숨통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은 영원히 프랑스인 것이죠. 부품 문제는 더 악랄했습니다.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 스페어 부품을 하나 주문하려 치면 프랑스는 올해 인도네시아에 할당된 부품 쿼터는 이미 끝났으니 내년까지 기다리시오라며 오만하게 갑질을 해댔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고 납기 일은 그들 마음대로였죠. 인도네시아의 한 원로 항공기술자는 텅 빈 경납고에 주저앉아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지. 물고기를 돈 주고 사먹는 나라는 영원히 배고플 것이라고. 우리가 한국과 끝까지 함께 했더라면 우리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잡는 법을 완벽하게 배웠을 텐데 고작 1조 6천억 원이 아까워 11조 원을 바치고 영원한 프랑스의 기술 노예로 전락해버렸구나. 그들은 100년 동안 꿈꿔왔던 항공 주권을 걷어찬 대가로 매년 수천억 원의 유지비를 프랑스에 상납해야 하는 영원한 착취의 사슬을 스스로 목에 걸어버린 셈입니다. 그 참담하고도 굴욕적인 인도네시아의 현실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곳, 바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대한민국 사천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사우디와 UAE의 왕실 사절단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22조 원의 백지수표를 내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정비 매뉴얼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조종석의 모든 디스플레이와 경고, 음성까지 전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글자인 한글과 한국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생기면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서버에 접속해 제발 고쳐달라고 굽실거릴 필요가 전혀 없죠. 사천 KAI 공장의 연구동에 앉아있는 바로 그 코드를 한 땀 한 땀 직접 짜넣은 한국의 천재 개발자들이 슬리퍼를 끌고 경납고로 내려와 노트북을 연결하고 단 5분 만에 에러를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기체의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거나 핵심 부품이 파손되면 어떡하냐고요? 프랑스나 미국처럼 1년을 기다리라며 배짱을 튕기는 일 따위는 대한민국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원과 사천의 거대한 방산 하청 공장들이 24시간 용광로를 불태우며 며칠 만에 수백 개의 새 부품을 완벽하게 깎아내어 현장으로 직배송해버리니까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강대국의 정치적 제재나 부품 통제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100% 기체를 통제하고 밤하늘로 띄워 올릴 수 있는 나라. 심지어 그 무서운 절대 권력의 기술력을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중동과 유럽의 파트너들에게 정당하게 공유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통 큰 포용력까지. 돈방석에 앉은 중동의 왕자들이 미국의 F-35를 쳐다보지도 않고 기를 쓰며 한국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22조 원을 베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소름 돋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출고식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마침내 거대한 굉음과 함께 KF-21 양산 1호기가 사천의 눈부신 봄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414 듀얼 엔진이 뿜어내는 수만 파운드의 압도적인 추력이 대기를 사정없이 찢어발겼고 그 웅장한 진동이 제 구두 밑창을 타고 올라와 심장 깊은 곳까지 찌릿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태극 문양을 선명하게 아로새긴 채 구름을 뚫고 수직으로 비상하는 보라매의 자태를 올려다보며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툭 하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전 세계의 첨단 무기를 분석하고 통제해왔다는 알량한 자부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분석관으로서 언제나 한국을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자 영원한 방산 하청업체로 내려다보며 혼수를 두었던 저의 그 역겨운 오만함이 저 사천. 하늘을 가르는 보라매의 찬란한 비행운 앞에서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군사 전문가로서의 제 모든 명예를 걸고 공식적으로 과거의 망언을 철회하려 합니다. 2015년 한국의 전투기 독자 개발을 종이 비행기라 조롱하고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한국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던 우리 미국의 판단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멍청했던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릎을 꿇고 한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할 지경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순순히 A사 레이더 기술을 적당히 넘겨주었다면 한국은 적당한 수준의 조립 전투기에 만족하며 영원히 미국의 부품을 사다 쓰는 충실한 호구 고객으로 남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술의 문을 쾅 닫아버리고 믿었던 인도네시아마저 등에 칼을 꽂고 도망쳐버린 그 잔인한 고립의 시간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호랑이의 잠자던 콧수염을 건드려 완벽하게 깨워버린 겁니다.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그토록 정이 많고 온화한 사람들이지만 누군가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너희는 절대 불가능해 라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그들의 피 속에 흐르던 무시무시한 도끼와 오기가 활화산처럼 폭발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미국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수천 번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도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컵라면 국물로 속을 달래가며 기어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그 처절한 사천에 잠들지 않는 밤들이 결국 펜타곤의 오만함을 박살내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려버린 것이죠. 경납고 철조망 너머로 한 무리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 보라매의 비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그 중에서도 백발이 성성한 허리가 굽은 어느 노년의 한국 할머니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린 손자의 손을 꼭 쥔 채 하늘을 찢으며 날아가는 전투기를